네, 최악의 미제 사건이자 연쇄 살인 사건, 영원히 미궁에 빠질 뻔한 용의자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난 1994년, 그러니까 25년 전에 이미 용의자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아쉬운 부분들일 수도 있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94년 처제 강간 살인 사건 직후인 것 같은데요. 구속을 하면서 지금 이 용의자가 예. 그 시점에서 무엇인가 짐을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원래 본가인 그 화성 본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이춘재가 처음으로 형사하고 조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화성수사본부 요원 자체가 소식을 듣고 방문했을 때 신병 인도 요청을 했지만 예. 그 청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처제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직접 데려가라. 우리도 상당히 바쁘고 따라서 청주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직접 조사를 하도록은 하겠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공조 수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춘재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 사실은 특진도 경찰관에 걸려 있고 나름대로 분명히 관심이 있긴 했었지만 이 사건 자체를 연계시키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를 연결을 짓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경찰이 목전에 있는 자기 것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의 떠밀기의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가장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당시 초동 수사에서 이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특정을 해놨는데 지금 청주 처제 살해의 용의자는 혈액형이 O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화성의 수사본부 요원들도 좀 의심은 가지만 혈액형도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처제라고 하는 이제 친족 강간의 면식 관계에 의한 사건이다 보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는 결을 달리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연쇄 살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단발적으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사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3차, 4차에 이르러서야 동일인에 의해서 저지러진 연쇄살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 실무에서는 연쇄살인임을 인정하기를 상당히 꺼려했던 그런 문화도 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큰 틀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지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화성에서 나고 자랐고요. 또 86년에서 91년에 사건이 일어섰을 당시에 화성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놓친 부분이 무엇이 있었고 또 당시에 용의자가 이 용의선상에 있었는지는 경찰이 밝힐 수 없다고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 용의자 자체가 본적과 주소지가 모두 화성 태안읍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사안 자체를 연계시키지 못했던 정보의 공유가 실패됐던 점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관련 문건에 의하면 1990년 4월 달에 강도 예비와 폭력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990년 4월이라고 하면 이미 89년이라든가 이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용의선상에서 빠져 있었느냐. 이 점이 가장 큰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사건을 연계시키는 이와 같은 관심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했던,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쇄살인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경찰도 용의자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경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습니까? 당연히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범죄자도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똑 떨어지지 않는 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백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고요. 더군다나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현재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인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경찰 수사는 지금 수집된 증거를 첨단 기술을 통해서 다시 재분석을 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자극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용의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점이 무엇인지, 즉 인생 정반에 걸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런 식의 심리적 접근, 또 교정 당국과 일정한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당근에 관련된 소재 제공 등을 통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공소시효가 끝나긴 했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NA가 틀릴 확률이 국가수는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 DNA만으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겁니까? 지금 현재 DNA 증거의 과학적 증거는 분명한 거죠. 증거 능력은 분명히 인정받지만 체액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될 수 있는 직접 증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사망케 한 사망의 원인과 이 DNA 발견과는 직접 연관성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에 관한 입증에 다른 많은 간접 증거를 확보를 현재 수집된 증거, 또 현재 경찰서에 창고에 있는 유료 증거들을 다시 이제 분석을 해서 목전에 용의자에게 제시하면서 심적인 나름대로의 자극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